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처음부터 약간 소름이 돋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제가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통화 끊고 나서 5분 뒤에 들어가. 확실히 해치워. 신혼여행 첫날 밤 샤워기를 잠근 제 귀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대야. 침대에서 끝내. 여권이랑 지갑은 두고 목걸이만 챙겨. 강도 든 걸로 보여야 돼. 소리? 안 나. 물소리 나는 동안 들어가면 돼. 저는 젖은 발자국을 수건으로 지우며 욕실을 나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남편은 수영장 통창 너머로 저의 암살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베개를 밀어넣고 반쯤 열린 침실 문 뒤 좁은 틈에 몸을 붙였습니다. 정확히 5분 뒤 통창이 열렸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둘이 들어와 사람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이불을 향해 팔을 내리쳤습니다. 퍽, 퍽, 퍽. 그런데 이 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저를 죽이려 했을까요? 회사 통장에서 사라진 47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살아 돌아온 저는 어쩌다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미연입니다. 올해 39이고 여성 스포츠웨어 브랜드 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26살에 반지하 작업실에서 중고 미싱 2대로 시작해 13년 만에 전국 대리점 87곳을 둔 회사로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충주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39이 되던 해봄 우리 회사에 원단을 대주던 남자 오춘식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3주 전이었습니다. 대표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책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법인 사용인감, 은행 OTP 카드, 공동인증서가 담긴 USB, 회사의 심장을 통째로 꺼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여행 2주면 원단 대금 결제일이 2번이나 걸려 춘식이 상자를 보지도 않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공장 라인 멈추면 가을 물량 다 날아가는데 그 책임 누가 져? 내가 밖에서 전화로 결제하면 되잖아. 제가 상자에 손을 올린 채 말하자 춘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발리 산속에 전화가 터지겠니? 신혼여행 가서 은행이랑 통화하고 앉아 있을 거야. 그게 신혼여행이야. 춘식이 의자를 끌어당겨 제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미연아, 나 내 남편이야. 남도 아니고 남편. 도장 하나 맡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잠깐 손끝으로 상자 모서리를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의 망설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알았어. 대신 결제건마다 최 과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당연하지. 나 원단쟁이야. 회사 돈에 손댈 줄도 몰라. 춘식이 그제야 웃으며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은행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법인 계좌 1회 이체 한도를 올리고 돈이 늦게 나가도록 잡아두는 안전장치를 푸는 서류였습니다. 여기 세 군데만. 춘식이 손가락으로 빈칸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안 풀면 돈이 하루씩 묶여. 원단값 하루 늦으면 공장에서 라인 세워. 저는 읽지도 않고 세 군데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제 손으로 제 글씨로요. 출국 사흘 전에는 숙소가 바뀌었습니다. 시내 리조트에서 우붓 외곽의 단독 풀빌라로요. 시내는 시끄러워서 못 자. 내가 조용한 데로 바꿨어. 외곽이면 좀 무섭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춘식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거기 야간 경비 2명이 밤새 지켜. 계약서에 박아놨어. 오히려 더 안전해.
춘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발리에 도착한 날 저녁 공기는 미지근하고 축축했습니다. 플루메리아 꽃 냄새와 모기향 냄새가 섞여 코끝에 달라붙었고 담장 너머 논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빌라는 침실과 거실, 옷방, 욕실이 일자로 길게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침실 통창을 열면 바로 수영장이었고 수영장 물은 조명을 받아 파랗게 흔들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맨발로 밟으면 서늘했습니다. 나 먼저 씻을게. 천천히 씻어. 나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 춘식이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세면대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맞으며 눈을 감았을 때 물소리 사이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식이 수영장 쪽으로 나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통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끝이 짧고 단어 사이가 딱딱 끊겼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방울이 타일에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 뒤에 시작할 테니 확실히 해치워.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침대야. 침대에서 끝내. 2번 손대지 말고. 춘식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권이랑 지갑은 그대로 둬. 목걸이랑 반지만 챙겨. 강도 든 걸로 보여야 돼. 중간중간 짧은 영어가 섞였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되묻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는 안 나. 물소리 나는 동안 들어가면 돼. 춘식이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낮게 이었습니다. 경비 둘은 내가 그 시간에 빼놨어. 정문 말고 수영장 쪽 통창으로 들어와. 저는 젖은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물이 고여 발가락이 잠겼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저는 아래턱에 힘을 주고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숫자와 위치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은 막다른 방이라 안 됩니다. 침대 밑은 제일 먼저 볼 자리라 안 됩니다. 수영장으로 나가면 저쪽과 마주칩니다. 저는 수건을 집어들고 발자국을 지우면서 욕실을 나왔습니다. 젖은 발바닥 자국이 대리석 위에 남지 않도록 한 걸음 딛고 닦고 한 걸음 딛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걷어 베개 2개와 여행 가방 속 옷가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이 모로 누워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저는 침실 안쪽이 아니라 반쯤 열린 침실 출입문 뒤 좁은 틈에 몸을 붙였습니다. 문짝과 벽 사이 문을 여는 사람 눈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핸드폰은 녹음을 켠 채 손바닥 안에 쥐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새지 않도록 손목 안쪽으로 돌려 감쌌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그때 통창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맨발 2쌍이 대리석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 둘이 몸을 낮추고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손에 짧고 두꺼운 것을 쥐고 있었고 조명 없는 방에서도 그 끝이 번쩍했습니다. 2 사람은 침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불 위 사람 모양을 향해 팔을 내리쳤습니다. 퍼, 퍼, 퍼. 솜이 터지는 둔한 소리가 3번 났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베개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없어. 사람 없어. 복면 쓴 남자가 서툰 발음으로 짧게 내뱉었습니다. 찾아. 빨리. 2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더니 급하게 갈라졌습니다. 한 명은 욕실 쪽으로, 한 명은 수영장 쪽으로요.
욕실에서 샤워 커튼을 젖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카펫이 깔린 길만 골라 밟았습니다. 거실 옷방으로 들어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손가락 2개 너비만큼 틈을 남겼습니다. 그 틈으로 남자 하나가 욕실 안을 뒤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소리를 죽이며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욕조 뒤쪽까지 들여다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저는 옷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춘식의 지갑과 여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여권과 카드, 현금이 든 작은 가방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3개를 한 번에 쓸어 가슴에 안고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비 초소는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순찰 기록판에는 2시간 전 서명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었습니다. 자갈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본관 로비까지 400m를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야간 프론트 직원은 졸다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치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카운터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공항까지 가는 택시만 지금 불러주세요. 경찰을 정말 안 부르셔도 됩니까? 됐어요. 택시요. 지금 당장. 지금 생각하면 그 한마디가 제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때 저는 방범 카메라 영상을 남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뒷자리에서 저는 춘식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회사 사용인감과 OTP 카드, 인증서, USB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한자 이름이 박힌 홍콩 회사 명함 한 장이 같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잠긴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대표님, 이 시간에 무슨... 최 과장, 지금 당장 인터넷 뱅킹 막고 OTP 분실 신고 넣어. 지금... 예, 신혼여행 중이신데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먼저 해. 알겠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30분 뒤 최 과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아니, 보셔야 하는데. 똑바로 말해. 결혼식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홍콩에 있는 회사 3곳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3번에 나눠서요. 저는 창밖 어둠을 보며 물었습니다. 얼마? 47억입니다.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더 이상합니다. 한도 올린 거랑 안전장치 푼 거요. 3주 전에 대표님 서명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정상 거래라고 봅니다. 전부 제 손으로 열어준 문이었습니다. 공항 화장실 칸에 들어가 저는 첫 귀국편을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제 개인 메일과 개인 저장소 2군데에 각각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다시 눌렀습니다. 탑승구 앞에 앉아 있을 때 춘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연아, 강도가 들었어. 너 어디 있어? 다치진 않았어. 지금 너 찾고 있어. 제발 답 좀 해.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고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6월 초인데도 공항 밖 공기는 서늘했고 유리문 너머 하늘은 젖은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에게 회사 주소를 불러주고 뒷자리에 앉아 손톱 밑에 낀 발리 흙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발바닥에는 아직 자갈에 찍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자
익숙한 종이 냄새와 원단 샘플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13년 동안 매일 맡던 냄새인데 그날은 처음 맡는 냄새 같았습니다. 저는 블라인드를 전부 내리고 최 과장을 불렀습니다. 최 과장은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서류 상자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밤새 뽑았습니다. 3년치 다 있습니다. 앉아. 커피는 나중에. 우리는 책상 위에 종이를 깔았습니다. 왼쪽에는 법인 계좌 거래 내역, 가운데는 회사 은행 접속 기록, 오른쪽에는 3년치 세금 계산서를 놓았습니다. 저는 자를 대고 한 줄씩 내려갔습니다.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올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맞춰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형광펜을 든 손을 멈춘 것은 2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보십시오. 작년 10월부터입니다. 뭔데? 같은 원단인데 단가가 다릅니다. 다른 업체 견적이랑 비교하면 평균 34% 비쌉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나왔을 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8개월이면 얼마야? 19억 정도입니다. 47억에 19억. 66억이었습니다. 회사가 13년 동안 벌어서 쌓아둔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발리에서 가져온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한자 이름 3글자가 인쇄된 얇은 종이였습니다. 최 과장이 홍콩 회사 3곳의 등기 서류를 컴퓨터에서 띄웠습니다. 임원 이름 칸에 똑같은 한자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곳 다 같은 사람입니다. 최 과장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은행에는 그날 오후에 서면으로 사고 신고를 넣었습니다. 답은 사흘 뒤에 왔지만 사실 창구에 앉아 있을 때 이미 짐작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위임하신 도장이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보안카드로 나간 돈입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쪽 잘못이 없으면 은행이 돈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되찾을 길이 그 자리에서 막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춘식의 공장으로 갔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창고가 늘어선 길 끝에 낮은 조립식 건물이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놓여 있던 자리에는 기름때, 자국만 네모나게 남아 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진 먼지가 그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는 끊겨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비둘기가 지붕 위에서 푸드덕거렸습니다.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자 대뜸 화부터 냈습니다. 임차료 넉 달 밀렸어요. 직원들은 2달 전에 다 나갔고 사장은 전화도 안 받아요. 사무실 캐비닛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버리려고 묶어둔 서류 뭉치가 바닥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걸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그 중에 단가를 올리기 전 원래 견적표 원본과 발주서, 사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종이인지 알았지만 얼마나 위험한 종이인지는 몰랐습니다. 발리 경찰에는 국제전화로 신고를 시도했습니다. 통역을 붙여 30분을 설명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신고자가 이미 나라를 떠났고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신고가 나흘이나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서에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 혐의였습니다. 녹음 파일도 함께 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어폰을 꽂고 3분쯤 듣더니 이어폰을 뺐습니다. 이거 남편분이 다른 사람이랑 통화한 걸 녹음하신 거죠. 제 방 안에서 제 귀로 들은 겁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남의 통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안 쳐줄 수가 있어요. 형사가 볼펜 끝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데가 외국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부 사이 재산 다툼이 얽히면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접수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며칠 뒤에 알게 됩니다. 춘식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폐공장에 다시 갔습니다. 캐비닛에 남은 서류를 마저 챙기려고요. 해가 지고 있었고 창고 앞 잡초밭에서 풀벌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등 뒤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남자 셋이 내렸고 그 뒤에서 춘식이 걸어 나왔습니다. 반팔 셔츠에 손목 시계까지 차고 산책 나온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저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 하나가 성큼 다가와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뒷면을 뜯어 배터리를 빼더니 2개를 따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연아, 너 머리 좋은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춘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낮게 나왔습니다. 왜냐고. 춘식의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 너의 아버지가 가져갔어. 아버지는 그거 뺏기고 지방 여관방에서 혼자 죽었어. 나 그때 16이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닥쳐. 춘식이 손바닥으로 승합차 옆구리를 쾅 쳤습니다. 쇳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졌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미싱 돌릴 때 나는 여관방 정리하고 있었어.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다리가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나 죽일 거야. 춘식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죽이면 너 불쌍한 사람 되잖아. 그건 내가 손해야. 그럼 사기꾼으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침뱉게. 그게 진짜 죽이는 거야. 춘식이 차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이사 7명 중에 4명은 이미 내 편이야. 20% 들고 있는 투자자 쪽하고도 얘기 중이고. 미연아, 너 회사에서 쫓겨나는데 얼마 안 걸려. 승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배터리와 핸드폰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종이에 지분을 적었습니다. 저 42%, 어머니 13%, 박 이사를 포함한 창업 공신들 18%, 투자자 20%, 직원들 몸 7%, 그리고 그 아래에 다른 숫자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제가 발리에서 죽었다면 남편인 춘식이 물려받았을 목 25.2%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회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을 먼저 사놓은 것이었습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박 이사가 움직였습니다. 이사 3명과 이름을 나란히 적어 임시 이사회를 열자고 요구했고 이어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는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보냈습니다. 안건은 3줄이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자르고 이사를 자르고 새 이사를 뽑는다. 13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 보낸 종이었습니다. 저는 집 대신 낯선 동네 오피스텔을 현금으로 빌렸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쓰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서울에 2채나 있는데 저는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뭔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목이 잘린 마네킹이었습니다. 문고리에 노끈으로 묶여 있었고 그 옆에 제 사진이 한 장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간 제 프로필 사진을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지문은 나오지 않았고 복도 카메라는 그 측만 각도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조서를 쓰던 형사가 볼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신 고소건이랑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묶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직접 하셨을 가능성도 적어놔야 해서요. 절차상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회사 회의실 텔레비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발리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한국 사람 한 명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스스로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간 사람은 발리에서 한국 손님들을 안내하고 일꾼을 붙여주는 일을 하던 한국계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강 씨라고만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실행범 2명을 구해준 것은 맞지만 직접 칼을 든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런업 대표가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강도가 든 것처럼 꾸며달라고요. 그 사람은 조사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름 알리려고요. 요즘 그런 거 있잖습니까? 시끄러워야 팔린다고. 보험금도 노렸다고 했습니다. 돈은 받았습니까? 착수금으로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계좌로요. 그 사람이 내민 종이에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그 사람 계좌로 돈이 넘어간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통장은 제 신분증 사본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결혼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춘식이 제 신분증을 복사해 자기 서류철에 넣어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남편이 챙기는 게 편하다고요. 의뢰 메일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인터넷 주소와 딱 한 글자만 다른 주소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 글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첫 화면에 제 얼굴이 걸렸습니다. 제목은 굵고 짧았습니다. 신혼여행 강도 사건, 알고 보니 회사 대표의 자작극. 기사 안에는 조사받은 내용을 적은 서류 사본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만 돌아야 할 종이가 어떻게 기자 손에 들어갔는지 그때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터질 것처럼 울렸습니다. 받으면 대리점 사장님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기사가 나요? 우리 가게 앞에서 손님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12년째 매장을 하시던 사장님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의 학교에서도 그 얘기가 돌아요. 아빠가 사기꾼 옷 판다고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87곳 중 41곳이 그 주에 발주를 끊었습니다. 창고에 가을 물량이 그대로 쌓였습니다. 투자를 넣기로 했던 회사는 매일 한 통으로 손을 뗐고 준비하던 상장 절차도 그날로 멈췄습니다. 대리점 사장님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에서는 계약을 깨고 손해를 물어내라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명절마다 곶감 보내주시던 분들 이름이 거기 죽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고 주주총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안건에는 대표이사 해임에 더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저에게 물어 돈을 물어내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붙었습니다. 날짜는 40일째 되는 날로 공고되었습니다. 박 이사는 그날부터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사장님들을 찾아가고 직원 주주들을 찾아가서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방식이 어땠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최 과장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날 아침 최 과장이 8살짜리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다가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아빠 회사 이름을 알고 있었고 아이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낸 문자는 이랬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 아빠입니다. 그 뒤로 전화기가 꺼졌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10번쯤 다시 읽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였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기와 회사 돈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 깜빡거렸고 책상 다리 한쪽이 짧아서 팔을 얹을 때마다 덜컹거렸습니다. 형사가 서류 2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통장 본인 명에 맞으시죠? 제가 만든 통장이 아닙니다. 만드신 적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없는 일을 없다고 증명하는 방법을 저는 그날 처음 찾아봤습니다. 저는 다시 녹음 파일을 냈습니다. 형사는 끝까지 듣지도 않고 서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참고 자료로 넣겠습니다. 이게 참고 자료입니까? 사람 죽이라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맞은편 방에서 춘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에게 봉투 하나를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춘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잠을 잘 못 자서 병원을 2번 다녔습니다.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요. 봉투 안에는 제 진료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뺏고 싶었지만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춘식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사람들은 이제 내 말 안 믿어. 그날 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저는 가방을 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 셋이 뛰어왔습니다. 한 명이 제 어깨를 밀치고 다른 한 명이 가방끈을 잡아챘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갑도 반지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방만 들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폐공장에서 챙긴 원래 견적표 원본과 발주서, 사본, 초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관리소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지하 녹화기가 사흘 전부터 고장이 나서요. 저는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올라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저장소에 원본 사진을 올려둔 게 있었습니다.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었습니다. 화면에 한 줄이 떴습니다. 사용이 정지된 계정이라는 안내였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제 회사 계정 전부가 잠겨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만든 회사에서 저만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제 개인 저장소에 남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발리에서 녹음한 그 파일 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노란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손가락만 한 USB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탈당한 견적표 사본이
석 장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밤 남자들이 가져간 종이었습니다. 맨 아래에 손으로 쓴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 혼자 오세요. 밤 11시 50분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에는 차가 67대뿐이었습니다. 강바람에 물비린내가 섞여 올라왔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주변에 세워진 차들의 번호판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어 제 메일로 보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제가 사라지면 누군가 이 사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맨 끝에 서 있던 검은 세단이 전조등을 2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걸어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5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고 손등에 검버섯이 몇 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오래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서태현이라고 합니다.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혼자 사무실 하나 놓고 남의 돈 흐름 쫓는 사람입니다. 태연이 잠깐 창밖 강물을 봤습니다. 14년 전에는 금융감독원에 있었습니다. 회계 조사하는 일을 했어요. 왜 그만두셨습니까? 잘렸습니다. 돈 받아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삭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조사하던 회사가 오춘식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장부를 2개로 쓰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파고 들어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더군요. 결과는요. 죄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그렇습니다. 무혐의라는 종이는 아무도 안 봐요. 제가 뇌물 받았다는 소문만 남았습니다. 태연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죽고 나서 그 인맥을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이력서를 넣으면 그 뒤에 꼭 전화가 한 통 갔어요. 14년 동안 12번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쫓으셨군요. 저는 그 집안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취미라기엔 좀 그렇지만요. 태연이 USB 하나를 더 꺼내 제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차 안 조명 아래에서 그 사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서류가 하나씩 떴습니다. 홍콩에 있는 회사 3곳의 등기 서류였습니다. 겉으로 적힌 임원 이름은 낯선 한자였지만 그 뒤에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서류가 따로 있었습니다. 춘식이었습니다. 돈은 홍콩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스위스로 갔습니다. 3번 갈아탔어요. 태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줄이 노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들어간 8천만 원. 그 돈이 처음 나온 계좌는 제 명의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홍콩 회사 3곳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님 이름으로 된 통장은 그냥 거쳐가는 통로였습니다. 돈은 오춘식 쪽에서 나왔어요. 종이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3일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태연이 서류 한 뭉치를 더 건넸습니다. 표지에 아무 제목도 없는 사본이었습니다. 안에는 이사 4명과 춘식이 맺은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자리를 비우게 만들면 홍콩 회사 지분을 나눠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맨 아래에 이름 5개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첫 번째 이름이 박 이사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무릎 위에 놓고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회사 첫 사무실 계약할 때 보증금 3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박 이사였습니다. 그 돈으로 미싱을 10대로 늘렸습니다.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오춘식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홍콩에 있는 회계사무소 금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태연과 계약을 했습니다. 성공하면 보수를 주고 실패하면 한 푼도 주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태연이 종이에 사인을 하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14년 기다렸습니다. 이틀 뒤 태연은 옛 동료를 통해 금융당국 두 곳에 자료를 넣었습니다. 답은 빨랐지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돈을 묶으려면 나라끼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날은 20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발리 쪽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사흘 만에 그날 밤 침실에 들어왔던 남자 2명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미 다른 도둑질로 잡혀서 덴파사르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연은 브로커 계좌에서 그 두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을 정리해 발리 경찰청에 정식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낀 제보는 오히려 의심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연이 최 과장을 찾아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처갓집이었습니다. 제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최 과장은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표님, 저 얼굴들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 들어.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아저씨들이 또 오냐고 자꾸 물어봐요. 최 과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최 과장, 나 여기 자네 붙잡으러 온 거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가족보호 신청 넣었어. 오늘 접수됐고, 아이 전학 서류도 다 준비해 왔어. 지낼 집도 구해놨고, 돈은 회사 돈 아니고 내 개인 돈이야. 최 과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자네가 없으면 내가 저 숫자들을 못 읽어. 그리고 자네 애가 무서워하는 건 내 책임이야. 최 과장이 담배를 끄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대신 회사로는 못 나갑니다. 안 나와도 돼. 여기서 해. 아이에게 접근했던 남자 둘의 인상착의를 태연이 추적했고 박 이사 쪽에서 쓰는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때부터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바깥에는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연락을 끊고 주주총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흘리고 제 몫의 위임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 쪽에서 사람을 보내 오피스텔을 확인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태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쪽은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긴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허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는 낯선 검은 승합차가 시동을 끈 채 서 있었습니다. 태연이 멀리서 번호판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이사 쪽 용역 차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13%를 그쪽에서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정문 대신 세탁물 들어가는 뒷문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빛이 무릎이 담요에 네모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왔네. 밥은 먹었어. 먹었어,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엄마, 춘식이 기억나? 춘식이가 누구야? 내 남편. 너 결혼했어.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 나오는 복도에서 담당 간호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따님, 어머님이 사물함을 꼭 잠그고 다니세요. 열쇠를 목에 걸고 주무십니다. 아무도 못 만지게 하세요.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아침에 다시 갔습니다. 정신이 맑은 시간이 오전이라고 해서요. 어머니는 그날 저를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미연아. 응, 엄마. 너 오면 주려고 했어. 어머니가 목에 걸린 열쇠를 꺼내 사물함을 여셨습니다. 안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꺼내 제 무릎에 올려주셨습니다. 상자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쓰신 일기장 넉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은행 영수증과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춘식의 아버지가 노름으로 진 빚 12억 원을 제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서류였습니다. 그 밑에는 춘식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차용증과 각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그 사람이 노름으로 회사를 넘어뜨렸고 빚을 대신 갚아준 뒤에 남은 재산을 몰래 팔아 가족을 데리고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찾을 생각도 안 한다고, 다만 아들이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춘식이 평생 붙들고 살아온 이야기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준 이야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응. 나 회사에서 큰 회의가 있어. 엄마 도장이 필요해.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도장 말고 내가 가면 되잖아. 엄마 멀어. 내 회사도 되잖아. 내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회사. 그날 오후 요양원 담당 의사가 외출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회사 지하 대강당 앞 복도에는 주주들이 줄을 서 있었고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직원들 옆으로 낯선 검은 양복 남자들이 여러 서 있었습니다. 박 이사 쪽에서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냉방을 3개 틀어서 서늘했고 앞쪽 단상에는 흰 천을 덮은 긴 책상과 마이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회의 시작 30분 전 태연은 강당이 아니라 지하 2층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 나온 조사관들이었습니다. 태연이 봉투 3개를 건넸습니다. 홍콩 회계사무소 금고에서 꺼내온 이면 약정서 원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여기서 드립니다. 태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 위에는 사본만 들고 갑니다. 저쪽이 종이를 뺏으려고 달려들 텐데 뺏겨도 되는 걸로 가야죠. 조사관 한 명이 봉투를 열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당에서는 정각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 이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맺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가 마이크를 2번 툭툭 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13년을 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안건은 3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태연과 최 과장을 양옆에 두고 가운데 통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검은 정장에 굽 낮은 구두를 신었고 손에는 서류철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단상 아래에서도 보였습니다. 박 이사님, 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 끝까지 갔습니다. 대표이사가 참석했는데 왜 이사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대표님은 불참 의사를 밝히셨다고. 제가 언제요? 종이로 낸 적 있습니까? 박 이사가 마이크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
그 사람 옆에 섰습니다. 내려오세요. 회의는 제가 진행합니다. 박 이사가 마지못해 옆으로 비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는 얼굴이 절반이었습니다. 대리점 사장님들, 창업 때부터 있던 직원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은 투자자 쪽 대리인. 표결 전에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박 이사님 쪽에서 모은 위임장 중에 31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강당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이름만 적고 한 건 칸은 비워둔 채로 받아간 다음 나중에 그 칸을 채워 넣은 겁니다. 여기 사본이 있고 사장님 세 분이 직접 쓰신 확인서도 있습니다. 객석 중간에서 한 사장님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썼습니다. 그날 박 이사님이 그냥 이름만 쓰라고 했어요. 안건은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고요. 나는 대표님 자르는데 손든 적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 매장에도 그렇게 왔어요. 검표를 맡은 직원이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31장이 빠지자 박 이사 쪽이 쥔 표는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표결을 밀어붙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박 이사가 단상 아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 끌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사 돈 66억 날려먹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최 과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과장이 노트북을 연결했고 강당 앞 커다란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표였습니다. 왼쪽에 우리가 준 원단가, 오른쪽에 같은 원단을 다른 데서 살 때가 8개월치가 한 줄씩 쭉 내려갔습니다. 평균 34% 비쌉니다. 8개월 동안 19억입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혼식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나간 돈입니다. 3번에 나눠서 47억. 받은 곳은 홍콩에 있는 회사 3곳입니다. 또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등기 서류였습니다. 이 3곳의 진짜 주인이 여기 나옵니다. 이름이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오춘식. 객석 뒷줄에서 의자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춘식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참고인 자격으로 강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띄워. 화면에 돈이 움직인 길을 그린 그림이 떴습니다. 홍콩 회사 계좌에서 나온 8천만 원이 어디를 거쳐 브로커에게 들어갔는지 화살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신 그 8천만 원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여기 가운데 잠깐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돈이 처음 나온 곳은 저기 홍콩입니다. 제 돈이 아니라 저 사람 돈으로 사람을 산 겁니다. 그때 춘식이 통로를 뛰어 올라왔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들이 막으려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춘식은 단상 위 노트북으로 달려들어 전원줄을 확 뽑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앞쪽 큰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춘식이 화면과 노트북을 번갈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최 과장이 단상 아래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을 2개 걸어놨습니다. 뽑아도 안 꺼집니다. 춘식의 턱이 떨렸습니다. 3번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발리 경찰청에서 전날 낸 발표 자료였습니다. 그 아래 짧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경찰이 남자 한 명을 벽에 붙이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침대 이불을 내리쳤던 2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서 지시를 받았고 착수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4번째,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소리만 나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스피커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5분 뒤에 시작할 테니 확실히 해치워. 객석에서 누군가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침대야. 침대에서 끝내. 2번 손대지 말고. 여권이랑 지갑은 그대로 둬. 목걸이랑 반지만 챙겨. 강도 든 걸로 보여야 돼. 앞줄에 앉아 계시던 나이 지긋한 대리점 사장님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태연이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저는 이 녹음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판사님이 정할 일입니다. 태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다만 이 녹음에 나온 시각과 금액이 아까 보신 서류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딱 맞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는 이렇게 안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 과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당 안에 있던 주주들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100개가 넘는 진동 소리가 한꺼번에 났습니다. 이면 약정서 사본이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자르면 홍콩 회사 지분을 나눠준다는 약속. 이름 넷과 각자 받기로 한 비율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맨 위가 박 이사였습니다. 강당이 뒤집혔습니다. 이사님,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위임장 받아갈 때 이런 걸 써놓고 있었어요. 박 이사가 자기 휴대폰을 보다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만 몇 번 벌렸습니다. 맨 앞줄에서 투자자 쪽 대리인이 일어섰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쪽 20%, 박 이사님께 드린 위임 지금 이 자리에서 거둡니다. 서면으로 냅니다. 표 싸움은 그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강당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까 지하에서 봤던 조사관들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조사관이 종이를 펼쳐들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연문까지 뛰어가 문을 열어 길을 텄고 직원들이 출입을 막았습니다. 춘식이 단상 위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객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여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회사를 뺏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거 뺏기고 여관방에서 혼자 죽었어요. 나는 16이었습니다. 춘식의 눈이 벌겋게 충혈됐습니다. 내가 왜 이랬겠습니까? 내가 왜?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 흔들립니다. 바로 그 순간 연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태연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고 그 위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연보라색 한복 저고리를 입으시고 무릎 위에 낡은 종이 상자를 안고 계셨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신 모습이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단상 앞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상자를 받아 단상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자니가 그 집 아들인가? 춘식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자네 아버지를 안다. 어머니가 상자를 여셨습니다. 낡은 일기장 몇 권을 꺼내 단상에 올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렇게 변한 은행 영수증과 확인서를 올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쓴 종이 2장을 올리셨습니다. 차용증과 각서였습니다. 직원들이 사본을 돌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자너의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회사를 넘겼어.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빚이 12억이었지. 그거 우리 남편이 다 갚아줬어. 집 팔고 땅 팔아서. 우리는 그때 새방으로 갔다.
춘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여기 자네 아버지 글씨가 있어. 자니가 봐. 어머니가 각서를 밀어주셨습니다. 춘식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아래에 적힌 이름과 도장을 보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빚 갚아주고 나니까 자너의 아버지가 남은 걸 몰래 팔아서 식구들 데리고 사라졌어. 우리 남편은 찾지도 않았어. 아들이 있다고 그 애가 걸린다고 그러더라. 춘식이 종이를 넘겼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경찰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회사 돈을 크게 빼돌린 혐의와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춘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나가면서 딱 한 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아까까지 있던 도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 잃은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회의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대표이사를 자르자는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박 이사를 포함한 이사 4명을 자르는 안건이었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자기 이름이 불릴 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13년 전 3천만 원을 빌려주며 등을 두드려주던 손이 지금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 저는 어머니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연아, 회의 잘 끝났어. 응, 엄마. 잘 끝났어. 너의 아버지가 그러더라. 종이는 버리지 말라고. 사건이 있고 사흘 뒤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춘식이 한국에 들어올 때 쓴 여권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여권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여권이었습니다. 서류를 위조한 혐의와 출입국 관련 법을 어긴 혐의가 더 붙었습니다. 브로커도 잡혀갔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혐의와 범인을 숨겨준 혐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에 쓰인 신분증 사본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밝혀졌습니다. 춘식의 컴퓨터 안에 그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가 웃으며 건네준 그 신분증이었습니다. 2주 뒤에 저에게 걸려있던 출국 금지가 풀렸습니다. 사기와 횡령을 도왔다는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신문사들이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는 글을 실었습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었던 그 조사 서류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박 이사가 쓰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6주쯤 지나서 저는 대리점 사장님들을 한 분씩 만났습니다. 발주를 멈춘 동안 못판 만큼을 회사가 메워드리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깨겠다던 서류는 전부 걷어들여졌습니다. 부산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대표님, 내가 그때 전화로 소리 질렀지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가게가 먼저지요. 3개월 뒤 박 이사와 이사 3명, 그리고 사람을 보냈던 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날 그 사람들 집과 예금에 손을 못대게 묶어두는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5개월 뒤에는 나라끼리 협조가 이루어져 스위스에 있던 31억 원이 묶였고 홍콩 회사 3곳은 문을 닫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7개월 뒤 저는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었고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춘식 쪽에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낸 서류는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11개월 뒤 1심에서 징역 15년이 나왔습니다.
춘식은 항소했습니다. 14개월 뒤 항소심에서도 형은 그대로였고 그 사람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같은 무렵 혼인 취소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가족관계 서류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하는 회사와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도장과 인증서를 개인에게 맡기는 절차는 없앴습니다. 이사 7명 중 4명을 바깥에서 온 사람으로 채웠고 외부 회계법인이 늘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되찾은 돈 38억 원은 대리점 사장님들께 드린 보전금과 소송 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18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사건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2년 동안 해마다 40%씩 늘었고 대리점은 87곳에서 120곳이 됐습니다. 최 과장은 주주총회를 거쳐 재무이사가 됐습니다.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받았습니다. 발령장을 받던 날 그 사람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저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자네는 돌아온 사람이야. 그거면 됐어. 태연에게는 약속한 보수를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 열고 닫는 게 편합니다. 태연이 검은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또 이상한 돈 냄새 나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 명함을 지갑 안쪽 깊은 칸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나오셨습니다. 양평에 마당 있는 집을 구해 옮겨드렸습니다. 6개월마다 하는 검사에서 나빠지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고추 모종에 물을 주십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양평집 마당에 드럼통을 하나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발리에 들고 갔던 가방과 옷, 웨딩 사진첩, 결혼 관련 서류 사본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제 얼굴이 가장자리부터 오그라들었습니다. 불길이 한번 크게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증거로 쓰인 원본은 전부 수사기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웠습니다. 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다 태워도 되는 거야. 응, 엄마. 이건 태워도 되는 거야.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문 뒤에 서 있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사 대표실 문을 열었습니다. 블라인드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햇빛이 책상 위에 네모나게 떨어졌습니다. 2년 전 그날 저는 같은 책상 위에 도장과 카드와 USB가 든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사회를 열자는 통지서였습니다. 안건은 2줄이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를 새로 내는 것과 바다 건너에 회사를 하나 세우는 것. 저는 만년필 뚜껑을 열고 제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도장을 맡기고 서류를 읽지도 않고 이름을 써주었던 그 하루가 66억이라는 값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믿은 것이 죄는 아닙니다. 다만 믿는 마음과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걸 정미연은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정미연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대단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욕실에서 눌렀던 녹음 버튼 하나, 폐공장 캐비닛에서 주워온 종이 몇 장, 그리고 어머니가 열쇠를 목에 걸고 지켜온 낡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울고 주저앉을 시간에 숫자를 맞춰본 사람, 도망친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 아이를 먼저 지켜준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 곁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한마디가 20년을 건너와 딸을 살렸습니다. 종이는 버리지 말라는 그 말이요.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을 남기고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